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 관심사였는데요. 안타깝게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은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길 원할 경우 우선 매수 청구권을 활용해 집을 낙찰받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 매입을 통해 장기간 임대 거주할 수 있고 각종 비용은 저리 대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한 건 반가운데요. 전세 피해자들의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5월 22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없어졌어. 뭐가? KG 신개념 리스형 할부 프로그램으로 소비자 부담 없어졌어. 60개월 차량 할부 납입금 1일 1만 원대. 거기다 5년 10만 킬로미터 무상 보증, 엔진 오일 교환 5회. 5년 뒤 차량 가치도 보장해주니까 부담 없이. 토레스, 티볼리, 렉스턴 스포츠까지 5월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절 건강 호건음 프리미엄 골드가 사랑 가득 감사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세 박스를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특별한 기회. 사랑하는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메르세데스 벤츠가 인증한 벤츠는 다릅니다. 198가지 품질 테스트,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1년 무상 AS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메르세데스 벤츠 인증 중고차니까. 변함없는 클래스에 대한 믿음. 지금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함께 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논란인 간호법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경북간호사회 김영실 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출산 고령화는 비단 지역 소멸의 문제만을 야기하지 않죠.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역 대학교의 존립 위기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부권에 있는 국공립대학교인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죠. 자, 양 기자님 시작해 주실까요? 네, 일단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통합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네. 안동대와 이제 경도대는 오는 31일 마감하는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 선정을 목표로 경북 북부권에 이제 통합 국립대를 설립하는 논의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두 대학의 기획처장이 만나서 국립대 통합 설립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이제 두 대학은 통합 시 이제 운영 형태 그리고 산학협력단과 같은 부설기관의 통합과 운영 방안, 통합 국립대의 특성화 방안, 그리고 안동이 이제 뭐 특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나 햄프 같은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방안, 그리고 뭐 통합 후 주변 대학과의 연계 협력 방안, 정부 국유재산 및 지자체 공유재산 문제 등 통합 과정에 필요한 전방위적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네. 두 대학 간 통합 이후에는 말씀드렸던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백신 산업, 이제 안동의 특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이제 관련 학과가 있는 사립대학교인 안동과학대학교나 가톨릭 상지대학교를 포함해서 지역 기업 간 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구상 등도 이제 내놨습니다. 네. 자, 통합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이 글로컬 대학 사업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글로컬 대학 사업은 이제 수도권 집중화나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지역 대학을 혁신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요. 예. 교육부가 가감한 혁신 전략을 제시한 총 30개 대학을 선정을 해서 5년간 연간 200억씩 1,000억 원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 원래는 전국적으로 10개 대학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최종 선정 명단은 오는 9월쯤에 최종이 확정되고요. 이에 앞서서 예비 선정을 위한 신청서 마감 시일이 5월 31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립안동대, 경북도립대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대학들이 준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국립대학교인 부산대학교는 부산교육대학교하고 이제 통합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대구 경북권에서는 같은 재단인 영남대학교와 영남이공대, 또 계명대학교와 계명문화대 간의 통합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지역 대학교들의 경우에는 4년제 일반대학과 2, 3년제 전문대학 간의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또 같은 재단 소속이기 때문에 통합 절차를 밟기도 비교적 쉽다 이런 공통점이 있고요. 예. 또 지역에 이제 대구 경북권의 다른 4년제 대학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간 통합을 통해서 연합 형태의 대학을 운영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동대 경북도립대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들이 네네. 이렇게 통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군요. 그래서 네네.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다. 글로컬 대학 사업이. 이게 혹시 한 학교당 1,000억 원입니까? 사업 대상 학교로 이제 선정이 됐을 때. 그러니까 그 한 학교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한다고요? 그 학교의 형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합 형태라던가 예. 혹은 이제 통합 형태라던가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에서는 학교당 200억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아, 통합 그래요? 이후에 이제 통합 이런 이후에 지원으로 통합 학교에 이렇게 지원한다. 꽤 많은 돈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대학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업이다. 자, 그러면 통합을 추진하려는 우리 북부권 두 대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자, 저출산 고령화, 학령 인구 감소 등등 지방대학이 어렵다 이런 말들 많은데, 자,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 학생 모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문에 어떤 어려움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예. 원래 기준 대입 정시 모집에서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던 학과가 이제 전국에서 26곳이었는데요. 예. 이 26곳 모두가 이제 비수도권 대학에서 나왔고요. 예. 그리고 20년 후에는 현재 대학의 최대 80%까지 문을 닫을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국립안동대학교의 경우에는 원래 신입생 모집 정원이 1,450명 정도였는데 수시랑 정시 모집을 마감했을 때 1,186명이 이제 등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 18.5% 모집 정원의 한 20% 정도인 270명 정도는 채우지 못했습니다. 미달 학과가 상당수 나왔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예. 안동대는 수시 정시 모집하고 이제 2021년에는 이제 정원 대비 468명 그리고 지난해에도 한 430명 정도를 채우지 못했었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 지난해나 이전해 대비해서 다소 이제 줄어들기는 했으나 신입생 모집이나 등록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이 어려움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죠. 경북 도립대의 경우에는 2020년을 정시 모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특정 학과가 있어요. 축산과라든가 응급구조학과 요 정도 학과를 제외하고는 예. 대부분 학과의 이제 지원율이 0.1에서 1.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0.1에서 1.4 수준이다. 지원율이. 그러니까 1.4라는 말은 예를 들어 100명 모집에 140명 이 지원했다. 이런 그렇죠. 얘기군요. 그렇죠. 0.1이란 말은 100명 모집에 10명 지원했고. 예, 그렇죠. 이 정도. 이게 이제 앞으로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학령 인구가 그렇죠. 점점 맞습니다. 줄어드니까 그게 문제인데. 자, 신입생 모집 결과나 지원율 이런 걸 보면 지역 대학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통합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안동대, 경북도립대 말고 금호공대와 이렇게 세 학교가 통합을 추진을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네, 그렇죠. 근데 금호공대는 통합이 무산됐다면서요? 네, 일단은 사립대 간의 통합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외를 하고
국공립대학간들의 뭐 통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 사실상 이게 뭐 지방의 강력시도 한 곳마다 국공립대학을 한 개씩 남겨두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대구 경북에 있는 국립대인 경북대의 경우에는 대구 북구에 있으니까 결국은 경북 도내 국공립대는 이제 구미의 이제 금호공대 그리고 이제 북부권의 국립안동대랑 경북 도립대 이렇게 총 3곳인데 학교가 예, 예. 뭐 경북대와 통폐합을 했던 과거의 상주대학교 뭐 지금은 이제 경북대 상주 캠퍼스는 뭐 논의에서 제외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도 1국립대 모델을 위해서 경상북도는 안동대, 경북도립대, 금호공대 간 이렇게 통합 논의를 진행을 했었고 제법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먼저 이제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금호공대가 참여를 제안을 받았었고 예, 예.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를 뭐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결국은 뭐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지역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기에 세 학교가 다 합쳐진다면 하나로 통합이 된다면 네네. 상당히 경쟁력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일단은 드는데 네네. 자 금호공대는 일단은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뭐 대학 간의 뭐 기싸움 뭐 이런 이유 때문일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뭐 결국은 통합 방식이라던가 그리고 뭐 캠퍼스를 운영을 한다거나 또 총장 선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뭐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통합 방식 또 네. 캠퍼스 운영 문제, 총장 선임 문제 뭐 이 네. 정도. 예. 그 안동대는 뭐 이제 통합 과정에서 1대1로 통합을 해서 특성화 학과를 육성을 하는 방식을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금호공대 경우에는 이제 금호공대 위주의 통합을 주장을 하면서 구미의 대학 본부와 총장을 둬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예. 안동대 역시 이제 대학 본부의 경우에는 안동에 본부를 두거나 혹은 총장이 선출되는 대학에 본부를 둔다거나 또 4년마다 본부를 번갈아 가며 두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예. 끝내 일단은 무산이 됐고요. 또 금호공대 입장을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충분한 자생력을 갖추고 있고 또 이게 통합 논의가 사실 지난달에 이제 제의를 받았기 때문에 구성원 간의 합의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상황을 고려를 해서 예. 통합을 하지 않기로 이제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혹시 네네. 금호공대 같은 경우는 안동대보다는 지원율이 훨씬 높은가요? 상대적으로 이제 안동대보다는 금호공대가 이제 높습니다. 아무래도 좀 높죠. 그렇죠. 아. 이제 또 거기는 이제 금호공대 같은 경우에는 공대 특성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좀 더 이 통합 과정에서 목소리를 더 냈던 거군요. 금호공대 그렇죠. 위주로 통합하자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렬. 그래서 이제 뭐 안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호공대와의 통합은 이제 사실상 뭐 불가능하다 보고 국립대 체제로 이제 경북 도립대를 통합한 뒤에 예. 경북도 산하 단체 중에서 공공인재 교육이나 연구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통합을 해서 대학 특성화 내용으로 이제 글로컬 대학을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하겠다 그렇게 하기로 했고 경상북도도 이제 안동대랑 경북도립대 간의 통합을 일단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이제 가닥을 잡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안동대와 경도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경상북도의 산하기관의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있다던데요. 네, 뭐 앞으로 이제 통합 공립대에 도 산하기관인 뭐 한국국학진흥원 그리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또 올해 1월에 출범했던 경북연구원도 합치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예. 이게 뭐 사실상 도의회 통과라든가 조례 개정 또 뭐 이 구성원들의 반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당장의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이 부분들은 좀 더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군요. 한국국학진흥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또 경북연구원 이것도 네네. 통합국립대와 다 합치자고요. 네네. 지금은 이 도산하기관이지만 국립대 산하기관으로. 네네. 그렇게. 이 얘기도 있었군요. 이 아이디어도. 네. 근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은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대학 통합 얘기를 하자면 안동대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한동안 총장 공석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권순태 총장 임기가 이번 달 말까지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총장 저번에 뽑았잖아요. 몇 달, 한 두어 달 됐나요? 네, 총장 뽑았죠. 선거 했었는데. 예. 그분이 신임 총장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일단 현 총장의 임기가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열흘도 아직 안 남았는 상태인데, 열흘밖에 예. 남지 않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국립대 총장의 인사검증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4개월이나 소요돼요? 네네. 통상적으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는데, 예. 안동대가 1월 말에 원래는 이제 총장 선거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투표 반영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구성원 간의 이견이 있어서 투표는 지난 3월 28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두어 달 늦어졌군요. 선거 네네. 자체가. 예. 선거 이제 결선 투표까지 접전도 더해졌고, 그래서 1순위 후보자, 2순위 후보자가 이제 교육부에 추천이 된 상태고요. 예. 그런데 이제 글로컬 대학 사업의 예비 선정을 위한 신청 마감일이자 또 현 총장의 임기가 공교롭게 동일한 날인데, 국립대 총장 같은 경우는 인사 검증 후에 교육부와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교육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증에 필요한 게 통상 3, 4개월 정도. 그러면은 이제 3월 28일 날 했으면 현 총장 임기 만료 후에 최대 3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공백이 좀 불가피한데요. 예. 그래서 또 마침 글로컬 사업의 최종 선정 발표도 이제 오는 9월쯤이면 대학의 사활이 걸린 정말 중요한 시기에 총장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일단 우선 안동대는 총장 임기 만료 후에 곧장 새로운 총장이 임명되지 못할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직무 대행을 맡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부의 이제 적극적인 협조, 빨리 이제 인사 검증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일단은 교무처장이 직무 대행을 맡게 된다. 네. 근데 얼마든지 이 총장, 교육부 검증 기간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4개월은 그렇죠, 너무 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예. 자, 통합대학교에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 바로 이 글로컬 대학 사업인데 사실상 이게 정부가 주도하는 대학 간의 구조조정이다. 이런 시각도 있다면서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지역 대학 입장에서야 당연히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혁신으로 포장을 했지만 국공립대학 간의 통합, 그리고 사립대학교 간의 연합체제 구성 등 대학 간의 통폐합을 부추기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방 대학들이 상하를 걸고 있다는 점 같은데요. 한국 사회에는 산업화 이후에 1990년대를 전후해서 우후죽순으로 이제 대학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들의 부실 운영이라던가 또 무분별한 학사 운영 등이 이제 수차례 문제 제기되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인구 추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대학 설립만 추진을 했던 것들이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이제 다시 독이 돼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 설립 과정에서 설립만 했지 신입생 모집을 위한 특성화학과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등한시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학 통합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 상황에서 정부가 내세운 구조조정이자 지방대학의 특성화학과 육성 방안을 세우는 혁신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조정과 혁신 과정에서 반드시 이제 특성화학과 운영과 같은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역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국립대 통합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네 얼굴 와 글로? 야근한다고 티다. 네 월급은 와 글로? 최저임금은 안 오르지. 물가는 오르지. 나 진짜 빡세 죽겠다. 물가는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1577-2260. 안동과학대학교에서는 6월 12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경력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교육생들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 054-851-3539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생각했어요. 해외 투자라고 큰돈 들지 않았으면, 그래서 실시간 미국 주식 소수점 매매, 밤점 살찌는 사람 없었으면, 데이마켓, 호가창도 다 보였으면, 나스닥 토탈뷰, 국내 주식처럼 편해진 해외 투자. 미래에셋증권에서 확인해보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100.1 MBC 라디오. 네, 지금 시각 6시 25분 44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간호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경북 간호사회 김영실 회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그런 상태. 간호사분들의 실망 또 분노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우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는 간호법에 대한 악의적인 프레임이 씌워졌었고요. 네. 간호사의 100년 헌신을 짓밟고 모욕하는 행위로 간호사 모두 분노를 금치 못했었습니다. 네. 그날 모두 모여가 이제 밤샘 토의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거부권에 대한 이런 대응으로 간호사 단체 행동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논의가 있으면서도 단 한 명도 파업에 대한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네. 근데 저는 그날 저녁에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걸핏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파업을 얘기하는 의사나 또 억지 주장하는 타직역과는 우리 간호사들이 확실히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2년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 의결된 간호법은 애석하게도 이제 자초되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간호법의 진실은 여전히 살아 숨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은 거부권을 행사를 할 거고요. 국회에 이 위기에 적각 재의결이 되기를 요구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 예, 상당히 분노한 네. 상태. 하지만 파업만큼은 좀 피하고 싶은 그런 구성원들의 그런 논의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시고. 네네. 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지금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이었다.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했다라고 주장하고 정부나 여당은 이거 가짜 뉴스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거를 제가 명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22년 1월 11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하셔서 간호사의 고충과 현황 그리고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들으시고는 예.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어떤 의료 기득권이라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영향을 발휘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저를 믿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1월 24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선거대책본부장 그때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예. 간호법에 대해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했다시면서 지지를 호소하셨고요. 아, 예. 그리고 3월 4일 국민의힘 대선 캠프 홈페이지에는 의료계의 공적과 상식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이라는 윤석열 공약 위크가 게재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간호사들은 모두 대통령 공약을 듣고 또 보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것이 지금 가짜고 왜곡된 거짓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 그리고 원희룡 당시 정책본부장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선 캠프 홈페이지 여기 다 네. 그대로 말을 하고 게시가 다 돼 있다. 분명히 이건 그냥 네네. 사실관계다. 뭐 덧붙이고 네, 빼고 한 것도 없고요.
있는 네, 그대로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우리 뭐 청취자 여러분께서 뭐 판단하실 테고요. 이거는. 자,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금요일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요. 간호협회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시겠습니까? 네, 저희들 17개 시도간호사회와 10개 산하단체 그리고 전국 대학생을 대표하는 대한간호협회에서 총선기획단을 조직했습니다. 네. 총선기획단을 통해서 간호법을 악법으로 몰아 대통령 거부권에 이르게 한 부패 정치 또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을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그런 정치인이다나 현실을 또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만 눈이 먼 그런 정치인들은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반드시 단죄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한편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 의료 지시는 강력히 거부를 하고 준법 투쟁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예. 법은 단호히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 네. 총선 기획단 출범식을 가졌다. 투표로 네. 심판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고. 네네. 자, 그리고 뭐 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준법 투쟁이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죠. 네, 준법 투쟁은 간호사들이 간호사 면허 범위 내의 업무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일부 의료 현장에서 또 의료기관장 교수들이 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의사 업무, 타직역 업무를 간호사에게 지시하고 간호사는 피고용인 관계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이제 떠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간호사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 행위만 할 수 있도록 준법 투쟁을 추진하고 동시에 불법 진료 신고 체계를 개설을 해서 회원과 환자, 보호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 실사단을 별도로 운영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간호사가 지금 대리 처방하고 대리 수술, 대리 기록, 체열, 초음파, 또 심지어는 심전도 검사, 또 ABG라고 동맥혈 체열, 그리고 항암 조제, 우리가 음식을 넣을 수 있는 L튜브, 또 트라케알 튜브 교환, 또 이게 뭐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기관 삽감,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은 우리 회원들에게 이런 요청하는 경우를 반드시 이거를 목격한 경우에는 이제 불법 진료 의료 행위라고 신고를 하고 이 신고는 다 익명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체혈이라든가 뭐 초음파, 심전도 검사 이런 등등 이게 다 불법이었군요. 간호사가 하는 게. 네, 그리고 그렇죠.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하게 이런 그러니까요. 일들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정도는 보면은 이거 간호사 일 아니야 하는 게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많군요. 불법 이런 간호사의 업무가. 예. 네. 자, 이런 걸 앞으로 못하게 하겠다. 법대로만 네네.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의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면서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와 이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또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이유로 들면서 이렇게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의료법 체계 하에 자행되고 있는 이런 불법 사례를 간호법이 제정되면은 발생할 거라는 그런 우려와 주장은 전혀 현실을 모르는 그런 소리입니다. 예. 간호사들이 왜 의료기관을 이탈하겠습니까? 그동안 간호사들은 의사일, 타직역일을 얼마나 많이 해왔는데 간호사 고유 업무만 하기도 벅찬 현실입니다. 간호사들은 절대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거고요. 그동안 타직역 간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호법이 대도되면은 타직역이 내 업무 영역을 간호사에게 뺄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게 그런 단어도 1950년부터 간호사가 일을 해 왔지만 간호 업무를 명시한 근거법이 없어 제대로 된 간호 제공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이게 돌아가는 것이고 간호법이 제정되면은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이 이게 다 해결이 될 것 같고 왜곡된 주장들 이런 주장들을 우리가 잘못 이게 대통령한테 전달이 돼서 이것이 그렇게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이 이제 행사하게끔까지 만들어서 우리 간호사들은 큰 실망을 했었습니다. 예, 그동안의 간호사의 노고나 헌신에 대한 이런 말은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고 그저 간호법 반대 단체와 정부 주장에 편협된 그런 경청만 하시고 일방적 이유로 간호법을 거부를 했으니까 이게 대통령은 더 나은 간호와 돌봄을 누릴 수 있는 5천만의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간호와 돌봄을 누릴 5천만 국민의 권리를 박탈한 결과다. 이런 생각이시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건너뛰겠는데요. 질문을. 이런 얘기도 좀 많습니다. 간호법이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을 직접 열어서 운영할 거다.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간호사 단독 개원할 거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의료인이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될 모법이 의료법입니다. 의료법 밑에 이제 간호법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현 의료법 제33조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간호법에 간호사 업무 범위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합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가 무한 확장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억지입니다. 그리고 간호법에 의해 이제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하여 진료를 할 것이다라는 주장에 국회 복지위 법안 소위에서 복지부 차관이 의료법 제33조 개설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절대 우리가 개원할 수 없다, 못한다는 이런 얘기를 두 차례나 확실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앵커님이 예로 드신 방문간호센터는 2008년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법에 있는 시설장을 간호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설장인 간호사는 반드시 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에 의해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간호 요양에 대한 상담 등 재가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런 게 정리하자면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방문간호센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고 많은 간호사들이 의료 취약지 있는 방문간호센터를 아무 문제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다. 방문간호센터 그대로 되는 거고 간호법에 있어서의 업무 범위가 간호사 업무 범위가 현재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 범위랑 똑같다.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들께서 이 간호법이 뭐가 좋은 거냐, 우리에게 오는 혜택이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간호법 제정되면 우리 국민들, 환자들은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네, 우리가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다는 얘기 들으셨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20%가 넘는데 특히 지방 우리 경상도에는 30%가 넘는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만성 질환이 증가되고 모두가 이제 의료기관에서만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앞으로 노인 빈곤층이 심각해진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 사회에서 간호 혜택을 원활히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질 것이고 또 의료기관 내에서도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서 업무 가중으로 병원을 떠나는 그런 경력 간호사를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질적인 간호를 지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간호법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북간호사회 김영실 회장이었습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몇 주 전에 도로교통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는데요. 예. 오늘 다시 한번 스쿨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예, 스쿨존. 예. 네. 올해만 해도 벌써 초등생 3명이 스쿨존에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저는 사실 준비하면서 이 어린 생명들과 그 부모님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스쿨존 시속이 30km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이제 스쿨존에서 사고 내면은 가중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있는데 예. 여전히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게 왜 그런지 오늘 한번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거 정말 너무 속상한 사고예요. 스쿨존에서 어린 초등생들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 제한 속도가 30km인데도 있고 40km인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스쿨존이. 이제 완화된 데는 40km죠. 예. 자,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받아야 할 곳이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여전히 이렇게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데 왜 이렇게 사고가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운전자를 범죄인 취급할 수 없으니까. 예, 그럼요. 예. 일부 이제 그 운전자들이 문제가 되는데 역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운전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인 사항. 네. 그래서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도로에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지금 음주운전 사고 기사를 신문에서 봅니다. 예. 이게 참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못지않게 과속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이 두 가지가 아마 이제 어린이들을 스쿨존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가장 치명적인 이유인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렇더라도 뭔가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해두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뭐 인천이나 몇 군데에서 지금 사고 난 데에서 나오는 그 원인들을 보면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뭐 안전 펜스가 안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인도로 돌진한 그 사고도 그렇죠. 있었고. 예. 만약에 그렇더라도 안전 펜스가 있었으면은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그러면 왜 설치를 안 했냐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이제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또 이제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민식이법에 이제 적용되는 그런 그 의무 사항들을 보면은 무인 단속 카메라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안전시설 설치는 권고 사항이니까 그거를 해야 될 주체들, 예를 들면 지자체라든가 학교, 여기는 예산이 없다 그러고 또 그 인근 주민들이나 상인들은 생계에 너무 불편하고 편의상 되게 불편하니까 반대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뭐 타의반 자의반 이제 이런 설치가 안 돼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희생되는 사례가 발생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이렇게 크게 봐서 세 가지로 분석을 해 주셨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무, 음주운전, 과속운전 이거 절대로 안 되는데 이 기본을 안 지키고 있다. 운전자들이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안전장치 미비. 예, 이걸 이제 원인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무인 단속 장치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더 많이 좀 설치를 해야 되겠고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 과속 방지턱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어린이 보호구역에 좀 더 좀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적어도 건널목 앞뒤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많이 불편하죠. 네, 그래도 이걸 좀 더 저는 많이 설치하면은, 훨씬 낫지 않을까. 특히 뭐 골목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특히. 예. 자, 정말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어린이들 교통사고 소식 들을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데 교수님께서는 뭐 외국 생활 많이 하셨잖아요. 그 독일에서 한 10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좀 계셨잖아요. 네. 예, 저 외국에서 좀 뭐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마침 이제 제가 미국에 1년 있는 동안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녀서
네. 거기에 좀 스쿨존 문화를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 어떻던가요? 네, 거기는 등하교 시간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각급 학교가 8시에 등교하고 3시에 하교를 해요. 아, 초등부터 고등까지 다요? 고등까지요. 아,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빨리 네. 하교를 해요? 좋네요. 적어도 아마 공립학교는 다 똑같을 겁니다. 아, 네. 공립학교는 적어도, 예. 그런데 여기에 등하교시에 적어도 초등학교에는 2가지 원칙이 있어요. 예. 제가 본 이제 2가지 특이한 광경인데, 하나는 초등학생의 모든 등하교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 모든 등하교를요, 초등생들은? 네네. 하교도 그래요? 네. 그래서 등교할 때도 그 교실 앞에 건물까지 가서 자녀를 교사한테 인계를 해야 되고, 예. 하교할 때도 교사 인솔하에 나오는 아이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부모가 바빠서 못 가면 네, 대리인을 이제 등록해서 해야 돼요. 아, 이런 게 있군요. 그래서 이게 거의 철칙이어가지고 제가 한번 예. 아이 친구 부모의 부탁으로 그 아이를 하교시에 인계 받으러 갔다가 얼마나 까다롭게 그 학위 절차를 하는지 크게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니니까 대리인이니까 예. 다 확인해서 인계를 또 해주는군요. 미리 얘기는 부모가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참 엄격하게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등하교는 뭐든 이제 부모가 책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와 같은 그런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적죠. 근데 그렇죠. 우리의 대안으로 할 수는 없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예. 그렇죠. 하긴 미국 주마다 또 다 다를 것 같은데, 어디 계셨었어요? 저는 뉴저지에 있었습니다. 뉴저지. 바로 뉴욕 건너편에. 예. 확실하네요. 그래서 아주 그게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예. 근데 등하교길에 그 한 반경 한 200m 내에 있는 학교, 반경 200m 내에 있는 모든 그 건널목에는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교통 안내를 해요. 그 예외 없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 중에서도 제가 아주 인상적인 거는 그러니까 아침이나 오후에 한 번도 빠짐없이 한 머리 하얀 거의 한 80 가까운 할머니가 그걸 1년 내내 하는 모습을 봤는데 진짜 단호하고 철저하게 해요. 자원봉사를 이렇게 하시는군요. 그래서 수신호에 누가 무단으로 건너간다 그러고 막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치고 그런 모습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자원봉사를 고마워가지고 제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왔습니다. 어쩌면 그런 그 자세가 자원봉사의 그런 자세가 저는 미국의 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의 힘의 한 부분이다. 네. 자, 미국에서 그 생활하실 때 주차 위반으로 법정까지 가신 적이 있다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제가 이거 아주 재밌는 경험이고 그래서 이제 이 법정에 가서 이 교통 법규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벌칙을 내리는지 벌금을 매기는지 그걸 좀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하던가요? 제가 이제 우연한 게인데 3월 초인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 전날 눈폭풍이 와가지고 휴교령이 내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길이 다 얼어붙었고 그러니까 차를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날씨가 풀려서 이제 차를 움직이려고 했더니 나가봤더니 딱지가 붙어 있는데 그 주차 위반 딱지가 붙은 거예요. 차를 어디 세워놓으셨나요? 그러니까 저희 차는 집 바로 앞에 도로에. 집 앞에 도로에 세워놨는데. 네, 거기 이제 주인이 당신의 주차구역은 여기입니다라고 해가지고 항상 거기 세웠거든요. 예. 근데 이제 딱지가 붙은 거예요. 아니, 주차 구역에 제대로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인한테 그 딱지를 가져갔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이게 뭔지. 그래서 주차관리청에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사는 동네는 뉴욕 바로 앞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거리에 주차를 할 수 있으니까 48시간 이상 연속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아냐 그랬더니 당신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그러니까 나한테 안내해 준 적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주차관리청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주인이 더 화를 내면서 난 여기 60년 살았는데 이런 거 처음 봤다. 그랬더니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니까 벌금 내라 그러더라고요. 내기 싫으면 법정에 가라고. 그래서 법정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얼어붙은 도로를 그러면은 내가 그것 때문에 가야 되냐, 움직여야 그렇죠. 되냐, 차를. 이거 괘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억울하죠. 법정에 신청을 했죠. 예. 그래서 한 2달 뒤에 가서 이제 이제 즉심 판결을 받은 거죠, 제가. 벌금이 좀 셌나요? 세지 않았습니다. 40불, 우리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됐던 5만 원. 거죠. 네. 아이고, 그 5만 원 때문에 그 법정까지 가셨어요? 괘씸했죠. 억울하니까. 그래서요, 어떻게 됐어요? 그 판사가 이제 통역사가 있어요. 거기 한글 통역사가 있어서 예. 이제 대동하고 이제 갔더니 거기 이제 먼저 그 판결 받기 전에 예. 뒤에서 누가 부르는데 뭐 검사인지 하든 검사 본지 이런 사람이 벌금 30% 깎아줄 테니까 인정하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나 잘못은 없는 거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잘못을 인정하고 가라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통역사도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는데 제가 오기가 나가지고 판결 받겠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판사가 딱 2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규정을 진짜 몰랐냐? 네. 그리고 안내받은 적이 없냐? 네, 없죠. 그리고 없다. 몰랐죠. 예. 그랬더니 판사가 not guilty 그러면서 집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요? 네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뭔가 규정을 이제 운영하는 그 방식이 얼마나 관료주의적인지 그걸 제가 지금 확인하고 오면서 법치국가가 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또 이런 면도 있군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기다리는 동안 제 앞에 이제 즉심 판결 받은 그런 일을 보면서 가벼운 그 교통 위반, 예를 들면 좌회전 위반이라든지 주차 위반 이런 거 명백한 주차 위반 같은 경우에는 한 200~300불을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 20~30만 원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좀 이제 과속이라든지 신호 위반이라든지 조금 약간 좀 무거운 거는 500~600불 정도를 내라 그래요. 아, 그래요. 이렇게 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이게 위반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절감을 했는데 운전하면서 이게 쉽지는 않죠. 누구나.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좀 벌금을 과하게 매기면 좀 효과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나친 과속 위반 이런 거는 500~600달러. 그러니까 60~70만 원 이렇게 매기는군요, 벌금을. 네. 자, 교수님 오늘 결론 내려주셔야죠. 네, 정리의 말씀. 예. 하여튼 지금 스쿨존 그 어린이 사망 사고는 너무 안타까운 사회적인 문제고 운전자가 좀 기본적인 소양을 지키고 뭔가 또 당국도 거기에 걸맞는 안전시설 하는 거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운전자의 인식의 전환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차보다 우선한다. 그렇죠. 이 상식만 지켜도 사실 그 스쿨존 문제라든지 우회전 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사고를 낼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상식이 통할 때 아마 우리나라의 모든 도로 그리고 스쿨존을 포함해서 모든 도로는 안전지대가 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람이 차보다 우선이다. 하니까 이거 한번 MBC에서 대국민 그 캠페인 좀 벌여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면도로 생각이 나네요. 골목길 우리가 흔히 왜 차량도 이렇게 주차 옆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골목길에서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행자는 그 골목길 한 가운데로 이렇게 가도 돼요, 천천히. 차가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거. 빵빵거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과태료 대상이라는 거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사람이 우선이다, 차보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상 읽기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